삼성이 얼마나 악질 기업인 줄 아세요?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제발 우릴 좀 도와주세요. 삼성 기업에 절대 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디 총리까지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도 내의 삼성에 대한 반한 감정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 인터뷰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인도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야라고 합니다. 저는 30살이지만 어린 동생들 셋을 책임지고 있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간 성인이 될 때까지 큰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더 이상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지 않아도 됐고 동생들과 제 생계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삼성에서 일하면 월급을 2배나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선 모두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한다며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최근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사태에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파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어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그땐 파업을 하는 시위대인 줄 몰랐죠.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쳐 공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동료 라진이었습니다. 라진이는 저더러 오늘 출근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파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글자들이 막 쓰여져 있었고 다들 천막 아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파업이라는 걸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좀 무서웠던 점은 CITU에서 주도하는 파업을 표시하는 깃발이 걸려 있었죠.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단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월급이나 복지에 전혀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파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망설이자 라진이는 CITU는 나쁜 곳이 전혀 아니라며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고 했어요. 며칠만 시위에 참여하면 월급이 2배가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위에 참여하면 노조에서 시위 참가비도 매일 챙겨준다고 했죠. 저는 다른 것보다 시위 참가비를 준다는 말에는 살짝 솔깃했지만 이를 가르쳐 주신 한국 팀장님들 얼굴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저를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파업에 참여할 마음은 없다고,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라지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크게 소리치며 저를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주변 시위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게 물병을 던졌고 옷이 흠뻑 젖었죠. 두려웠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 역시 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고 혹시나 파업에 참여한 직원으로 찍혀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공장 내부는 직원들이 없어 한산했고 출근한 직원들은 모두 저처럼 꼴이 엉망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장에는 한국에서 오신 박 팀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은 제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특히 제 동생의 일로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팀장님은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출근한 동료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채셨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박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곤 자신은 한국인이라 괜찮지만 저 같은 현지 직원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출근한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은 오래되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겠냐며 그때까지 조금만 같이 버텨보자고 하셨죠. 문득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공정에 당황했죠. 막상 할 줄 아는 일이 없어 삼성에서 잘리면 어쩌나 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때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해도 늘 차근차근 도와주셨고, 할당량을 못 맞출 때면 아저씨들이 일을 다 끝내고도 돌아가면서 도와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실수로 불량품을 만들어냈을 때의 일인데, 그때 저는 정말 겁에 질려 있었죠. 하지만 박 팀장님은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알려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점점 실력도 늘어갔습니다.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은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게다가 한국에 다녀오실 때면 꼭 과자를 선물로 가져오셨죠. 그 중에서도 저는 새우깡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아저씨들은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모르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저씨들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시위가 금방 진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나서서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직원들 사이에 철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철수라니 당황스러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박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에 안으로 들어섰어요. 박 팀장님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 소문이 사실인지 여쭤봤습니다. 박 팀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린 동생들은 오롯이 제 월급으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막내 동생이 생각났어요. 사실 막내 동생은 요새 이유도 없이 자주 고열에 시달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 막내 동생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생각난 게 회사 의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을 위한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안고 의무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의무실 직원들은 냉정하게 직원이 아니면 치료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바로 앞에서 아파서 축 늘어진 동생을 보며 제발 조금이라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가 어려운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죠. 하지만 결국 문전박대를 당했고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박 팀장님이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상황을 듣고 난 박 팀장님은 즉시 의무실로 들어가셨어요. 의무실 직원들에게 직원의 가족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당장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무실 직원들은 마지못해 동생을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회사 정책이 바뀌어 직원들의 가족들도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와 박 팀장님께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은 종종 제 동생들을 위한 선물이나 간식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생산 라인의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성 공장은 제게 단순히 일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박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남아준 직원들의 처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의 말씀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동생들의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팀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계속해서 공장 철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 아니타와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타는
프랑스계 방산 기업 D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늘 자신의 직장 자랑을 하던 친구였어요. 급여도 좋고 프랑스 회사라 자유로운 복지 제도도 마음에 든다고 했었죠. 사실 아니타를 만나려던 이유는 그녀의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만나자마자 아니타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프랑스 방산업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해요. 아니타의 말에 따르면 작년부터 한국 방산의 생산량을 많이 뺏기기 시작했대요. 특히 최근 한국의 현무5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무기 구매국들이 전부 한국 방산업계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D사의 생산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라는 예고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타는 자신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D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특히 자랑스러워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상황이 바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인도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 모디 총리가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에 국빈으로 초대되어 열병식을 지켜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도 육군 240명이 열병식에 참여했고 프랑스 방산기업 D그룹이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전투기 세대가 에어쇼를 펼쳤다고 들었어요. 당시 뉴스에서는 30억 유로 규모의 방산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죠. 인도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프랑스 방산 기업의 인도 국방 프로그램 참여와 현지 생산 확대도 논의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타의 말을 들으니 한국 방산업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타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만큼 미래가 확실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든 삼성 공장이 인도에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길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파업과 관련한 시위대의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빨간 깃발을 든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앞에서만 하던 시위가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TV에서도 하루 종일 삼성전자 직원들의 파업과 시위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인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인도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동료도 있었어요. 라지브라는 친구였죠. 라지브는 삼성은 일을 하고 나서 월급도 제때 주지 않으며 불량 제품이 나올 때면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삼성에서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폭로하러 나왔다며 멍든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라지브와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그가 얼마나 회사에 만족해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은 인도 평균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주고 있었고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복지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라지브는 얼마 전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이 돈으로 휴대폰을 바꿔야겠다며 신나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출근길 저는 라지브를 마주쳤습니다. 그에게 어젯밤 TV에서 본 인터뷰에 대해 물어봤어요. 라지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고 라지브가 말한 금액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라지브가 방송에 나온 이후부터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인터뷰의 수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언론에 보도된 삼성은 악질 기업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면 옆자리에서 몇몇 동료들이 서로 어떤 방송국의 인터뷰 섭외가 왔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랑거리처럼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했던 시간들과 회사가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파업하는 직원들까지 점심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회사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인도 사람이었지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여기저기서 삼성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양심 없는 기자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거짓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매우 격했어요. 댓글들은 한국과 삼성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도를 본 사람들이 선동되어 시위대 행렬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연일 이어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늘 보던 뉴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모디 총리가 직접 나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불법 시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거짓 기사에 휩쓸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죠. 모디 총리의 연설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었지만 왜 이렇게 늦게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 거짓 기사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짓 인터뷰를 했던 영상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알고 있던 동료 라지브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된 거예요. 뉴스에서는 거짓 인터뷰를 한 사람들을 모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체포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모디 총리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모디 총리는 연이어 특별방송으로 삼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인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는데 회사 앞에 도착하자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들이 정말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상하게도 시위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위가 끝났나 싶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고요했어요. 파업 중이던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시위하던 직원들이 복귀를 한 것도 아니고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무슨 일인지 갸우뚱거리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낯선 광경에 어리둥절해하며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디 총리가 직접 경제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고 해요. 시위하던 직원들은 전부 구금되었고 총리가 직접 와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죠. 모디 총리는 삼성 경영진에게 파업하는 시위대들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제발 인도에 남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들떠 있었어요. 다들 우리가 이제 다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냐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끝까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공장이 재가동되면 구금된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 걱정을 들은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성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잊었냐면서 지금은 원래 월급보다 적게 줘도 들어올 사람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삼성 공장이 처음 들어설 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동료들은 오히려 당분간 신입 직원들 재교육하느라 더 바빠질 거라며 싱글벙글했어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모디 총리가 직접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최대한 삼성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할 테니 계속해서 협조적으로 일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모디 총리는 불법 시위 주동자들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최대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죠. 이번 사태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이 넘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제가 알던 얼굴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모디 총리는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 기업들에게 인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의 비난보다 지금은 삼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리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박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한국 본사 측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월급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고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라며 중국에서도 이미 한 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팀장님은 자신도 한번 한국에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삼성이 철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성이 끝까지 남길 바라며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철야 작업도 꿋꿋이 버텨냈는데 여태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공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얼마 전 열이 났던 막내 동생이 또다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어요. 회사 소속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꾸준히 먹였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나오든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을 들쳐안고 근처 큰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늦은 밤이라 택시를 잡기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어이가 없었어요. 인도의 의사 선생님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밤새 응급실에서 동생을 지켜보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부모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한 가지가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는 거였는데 이대로 가다간 동생이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들었어요. 새벽 내내 병원에서 동생 곁을 지켰지만 동생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내일 출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고민 끝에 박 팀장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 팀장님은 금방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동생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박 팀장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갑자기 병원 의사와도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지만 의사에게 전화를 건네드렸습니다. 박 팀장님은 의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박 팀장님은 제게 걱정하지 말고 동생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회사 일은 당분간 신경 쓰지 말고 동생의 건강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다음날 내내 수액을 맞고 동생은 일단 진정된 것 같았어요. 열이 내린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최근엔 열이 나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한국 아저씨들이 모여 있었고 아저씨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동생의 상황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동생이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참으려 했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왔는데 아저씨들의 따뜻한 관심이 마치 아버지의 품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저씨들은 저를 다정하게 달래주셨어요. 제겐 이렇게 고민을 나눌 어른이 없었는데 아저씨들의 위로에 긴장이 풀렸죠. 한참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아저씨들이 모은 돈이라고 하시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놀라는 저를 보며
아저씨들은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 박 팀장님이 한국에 들어갈 때 저도 같이 가서 동생의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더 놀라운 건 박 팀장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휴가도 미리 빼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 많지 않지만 한국 다녀올 비용과 동생 진료비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 한 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8시간씩 같이 일하는 사이면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 아니냐고요. 우린 가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담 갖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저씨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동생 문제가 잘 해결돼야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저씨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다고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죠. 그제서야 아저씨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동생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동생들에게 한국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기뻐했어요. 특히 아픈 동생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모습을 보니 꼭 좋은 결과를 얻어와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낯선 나라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박 팀장님은 인도 공장 철수를 의논하러 한국에 가는 거였으니 이 결과에 따라 제가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박 팀장님과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출발 전날 박 팀장님과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박 팀장님은 공장 철수를 만약 진행하게 되더라도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의 일자리는 모두 연결시켜주고 갈 예정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모습에 감동했죠. 삼성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직원들을 챙기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작은 환송회가 열렸어요. 아저씨들이 몰래 준비한 파티로 모두 모여 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죠. 박 팀장님은 한국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다른 아저씨들도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아저씨들과 박 팀장님 그리고 회사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동생의 건강을 되찾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인도 총리까지 나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해도 철수는 강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인도 사태에 대해 많은 의견 댓글 부탁드리며 해외 곳곳의 숨은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